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시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윤상용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과 어떤 이야기 나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제 먼저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해군에서 펀치를 담당하는 전력. 해군 펀치? 너무 많은데? 두 번째 힌트요. 테일프. 네, 이건 뭐 이 조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미 다들 정답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 또 있습니까? 세 번째. 탑건. 영화 탑건의 매버릭. 이제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희범 편집장님 오늘의 주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의 주제는 함재기입니다. 함재기. 해군의 현대 해군력의 가장 강력한 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함재기. 이 함재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코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이 함재기의 정의와 또 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함재기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항공모함에서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공기다 이게입니다. 그러면 물론 함재기로서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일단 좁은 곳에서 운용하니까 날개가 접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끄트머리라도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착함 시에 충격을 받아내기 위해서 뼈대가 육상기에 비해서 튼튼하고 그 착륙바퀴 랜딩 기어도 훨씬 더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함재기가 동급의 육상 전투기들보다 더 무겁고 더 비싼 경우가 많고요. 또 평균적으로 넓은 바다를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동급 기체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좀 길고 원거리 교전 능력이 중시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여기에 또 안전성 때문에 쌍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네. 예.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의 기체가 더 우수해라는 약간 항모를 타는 이 병사들의 마인드가 좀 더 우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난 아니에요 이게. 파일럿들끼리의 그 자존심 싸움도 굉장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맨 땅에 착륙하는 애들은 그게 파일럿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미 해군 조종사라는 얘기가 함재기 착륙은 착륙이 아니다. 이건 통제된 추락이다. 뭐 이 정도니까요. 이 걸쇠 같은 걸로 거는 그 모형이 나왔었죠? 테일후. 예. 요게 꼭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은 비행기 함재기가 착륙을 할 때, 착함을 할 때 그 좁은 데서 멈추려면 뭔가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영국이 처음 지금 현대적인 이 착함 시스템을 영국이 처음 고안한 건데 저런 와이어로 잡아주자. 그 와이어는 그냥 와이어가 아니라 양측에 그 유압 롤러로 걸려 있어가지고 이 잡히면은 땡겨요. 그러니까 장력이 있는 거예요. 쭉 속도를 줄여주는군요. 그렇죠. 사실 저게 원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면은 갑판에 비행기가 내리고 네. 저 줄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앞바퀴가 밟고 지나가면 이게 튀어 올라갑니다. 그런 뒤에 이제 후크가 내려와 있다가 이제 거기 걸리는 구조인데 보통 한 번에 이제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라인 어레스트 와이어라고 하는데 요게 한 3-4개 정도 깔려 있고요. 그래서 툭툭툭 예, 튀어나오는군요. 예. 그러고도 시도에서 실패해서 다시 뜨고 다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반적인 이 함재기가 아닌 이 비행기는 비상시에라도 항모에는 착륙할 수가 없겠네요. 안 되죠. 택도 없죠. 왜냐면 앞바퀴부터 부러질 거예요, 아마. 착륙은 그렇다 쳐요. 이륙은 그냥 항공기도 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네. 이함은 쉽긴 한데 이게 사출기 캐터펄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에 또 앞바퀴가 걸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육상항공기들은 그걸 걸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출력을 쫙 내면 원래 비행기가 저희가 다들 알다시피 붕 하면서 속도가 나는데 지금 이 함재기들은 잡고 있다가 최대 출력일 때 탁 놓으면 팡 하고 튀어나가는 방식인 건가요? 그거보다는 앞에 사출기가 있어가지고 사출기 자체가 이게 밀어주는군요. 고무총으로 그 돌 쏘듯이 탁 쏩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이렇게
비행기 모양을 걸쇠에 걸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탁 놓으면 휙 날아가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었는데 그 원리입니다. 그대로. 아. 물론 고무줄은 아니지만 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걸쇠로 확 밀어주는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함 이제 배에서 뜨는 거는 약간 과장하면은 내가 팔짱만 끼고 있어도 뜨긴 뜬다라는 농담들을 해요. 이 함재기 조종사들이. 알려주니까. 예. 근데 착함은 착함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대해전에서는 항모와 함재기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함재기가 있는 함대 그리고 함재기가 없는 함대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게 사실 만만치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 함대는 아무리 좋은 전투함을 갖췄어도 일단은 항공기 업무가 없으면은 활동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진짜 적하고 싸운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모가 없는 함대는 결국은 지상의 공군 전투기가 업무하는 범위를 못 벗어나는데 항모는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로 특히나 이게 원정 작전을 나갈 때 원정 작전은 결국은 자국 전투기 호위 범위를 벗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항모가 없으면 결국 못 합니다. 82년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 해군도 하다못해 그 해리어 실은 경항모 그거조차 없었으면은 아마 작전을 안 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그만큼 항모라는 거는 어떤 함대 작전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항공모함의 등장은 현대해전을 완벽하게 뒤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좀 거슬러 가봐서 역사상 가장 먼저 등장한 항공모함은 어떤 거였나요? 사실 이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게 네. 그 역사상 최초라는 거에 정의부터 이제 정확히 맞아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처음부터 항모 용도로 건조한 배가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용도로 건조했던 배를 갖다 전용을 해서 이제 항모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후자가 갖다 먼저겠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용한 게 먼저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까지 인정하느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단 뭐 전용한 것까지 모두 인정을 한다면은 일단 최초로 항공모함을 사용한 국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그 1918년에 그 HMS 아거스라는 배를 갖다가 이제 운용을 했는데 원래 배 자체는 그 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배가 큰 의미를 갖는 거는 어쨌든 현대 항모에도 적용되는 그 항공모함의 일종의 그 스탠다드를 갖다가 수립했다는 뭐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선체 위에 그 널찍한 비행기판을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고 뜨고 이제 하게 한다는 그 개념이 이제 처음 정착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항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항모 용도로만 등장한 게 이제 일본의 호쇼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1921년에 처음에 진수식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도 또 이제 조금 애매해지는 게 이 비슷한 시기에 미 해군도 이제 항모를 비슷하게 건조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석탄 운반선을 개조해서 항모로 전용한 랭리함을 갖다가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또 어느 게 앞서냐를 따지면은 호쇼함과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수년도로 따지자면은 호쇼가 앞인데 랭리 같은 경우는 랭리는 진수년도와 그 취역년도가 똑같습니다. 그냥 같은 날 한꺼번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운용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는 랭리 쪽이지만 어쨌든 바다 위에 먼저 어느 게 먼저 떴냐고 묻는다면은 그때는 또 호쇼가 앞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항모와 함재기가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함거포의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해전의 양상을 바꿔버리고 전투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항모의 등장이었었는데 전장에서 악명을 떨친 비행기 하면 제로센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로센 이게 왜 제로냐? 이 정식 명칭이 영식 함상 전투기예요. 이게 왜 영식이냐? 이게 1940년에 채택이 됐는데 그때가 일본의 그 환기라고 하죠. 우리는 치면 단기 같은 일본 자체의 어떤 그 달력인데 그걸로 2600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끝이 0이니까 영식 이렇게 부른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 일본 해군이 내건 요구 조건이 이대로 만들면 사기캐 약간 좀 그런 느낌. 뭐 30년대에 벌써 최대 속도가 500km가 넘고 고도는 3000m까지 3분 30초 이내에 올라가야 되고 일반적인 순항 속도로 6시간, 8시간 사이를 비행해야 되고 등등 당시 일본의 공업 수준으로는 택도 없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심지어 당시의 일본은 엔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 요구를 상식적으로는 맞출 수 있는 엔진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를 해야죠. 아니죠. 상식을 때려 부수면 된다. 아. 뭐 어떻게 했냐? 좀 극단적으로 해서 약간 편집증에 걸린 사람 수준으로 정말 경량화를 했어요. 아. 소재도 정말 당시에 최첨단 듀랄루민 기술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거기에 정말 무게를 몇십 그램만 줄일 수 있으면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하는 이런 약간 미친 짓을 정말 엄청나게 한 끝에 스펙을 맞췄어요, 진짜. 정말 그 결과 우리가 아는 이 제로 전투기라는 정말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초기에 엄청난 전과를 이런 전투기가 탄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빨라지고 멀리 날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기체가 가벼워지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가볍게 만들자. 그렇죠. 아주 집착적으로 한 거죠, 진짜. 광적으로. 근데 실전에서 도대체 어떤 활약을 했길래 이렇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량화를 우선으로 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경량화를 한 결과는 뭐냐면은 기동성이 뛰어나지고 당연히 선열력이 우수한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2차 세계대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 제로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군 전투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전장을 문자 그대로 이제 휘젓고 다닌 거죠. 그리고 이제 골조가 가벼운 재질이었기 때문에 비행 통제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핸들링이 굉장히 우수했다고 하는데 이 핸들링이라고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 조종관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빨리 비행기가 반응하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그게 빨리 반응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근접전, 도그파이트 같은 걸 할 때 이제 훨씬 유리한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가 또 우수한 점을 들자면은 엔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증가 탱크, 그러니까 연료 탱크를 갖다 추가로 더 장착할 경우에는 항속거리가 거의 3,000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항공기를 운영하는 그 함대 사령관한테는 굉장한 전략적 유연성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대만 해도 사실 아직 레이더가 그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었어가지고 함대끼리 서로 찾는 방법은 대부분 그냥 함재기 띄워가지고 이제 육안으로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제 항속거리가 3,000km씩 나와가지고 찾아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훨씬 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승 속도도 굉장히 빠른 비행기에 속했기 때문에 뭐 폭격기 같은 게 이제 다가오거나 그러면은 거의 제로에 밥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투기의 스펙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듣는 것과 실전 배치 이후의 활약상은 분명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기도 한 이 제로센, 과연 전장에서의 활약은 어땠습니까? 개전 초 몇 달 사이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이 일대에 배치됐던 미군, 영국군 전투기들은 정말 그냥 쓸려 나갔다라는 표현을 해도 뭐 딱히 어폐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 이게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물론 제로가 성능이 우세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게 당시에 미국, 영국 전투기에 비해서 제로가 무조건 낫냐? 이건 좀 아닙니다. 첫 번째, 일단 연합군이 당시 제로센에 대해서 정보가 적은 데다가 좀 인종적 편견이 있었어요. 야, 쟤네들은 눈도 해봤자. 작고 째져가지고 전투기 조종을 할 줄 아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응 전력 같은 거 거의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태평양 지역은 원래 2선이었어요. 영국이나 미국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배치된 전투기도 당시 기준으로 1선급보다는 2선급이 더 많았고 여기에 조종사들의 실전 경험도 평균적으로 떨어졌죠. 미국은 아직 전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인 조종사 자체가 굉장히 적었고 영국도 좀 능력이 있는 자원들은 다 유럽과 지중해로 끌려가 있던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들 기량 자체가 중일 전쟁으로 단련된 일본군 조종사들보다는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제로센을 조종하는 에이스 조종사들도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대전 초반부터 일본이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로센을 타고 다녔던 에이스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유명한 사람들을 갖다 몇 명 대자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와모토 테스조 중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총 80대 격추 기록을 남겼고 그 중에 14대는 이제 중국 전선에서 기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기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일찍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 중일 전쟁 때부터 활약했던 사람이고 뭐
특징을 들자면은 킬마크를 갖다가 요거 일본 그 벚꽃 무늬로 이렇게 그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언급하게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전투기의 그 격추 기록이 굉장히 흐릿합니다. 일단 미군보다 객관성도 떨어지고 그 검증 체계 자체도 굉장히 흐릿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80대지만 본인은 마지막에 이제 일기장에다가 나는 202대까지 격추했다 이제 뭐 그렇게 남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증인도 이제 세우고 뭐 기록도 대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검증 체계가 좀 수립이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본인이 주장한 대로 거의 올리고 나중에 가서 확인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가지고 기록들이 좀 많이 부실합니다. 또 뭐 오타 토시오, 뭐 스기타 소이치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일본군의 그 기록 체계랑 그 미군의 기록 체계 등등을 갖다 얘기할 때 보면은 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 체계랑 관련이 있는데 이게 그 후반에 일본군의 그 전력이 떨어지게 된 거랑 좀 약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에이스를 갖다가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1위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본다면은 대개 최상위권에는 독일군 조종사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조종사가 차지하고 있고 미군 조종사는 한참 내려가서 중위권쯤 붙어 있는데 대신 미군 조종사는 층이 두텁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에이스로 이름 날리기 시작을 했더라도 전선에서 빼질 않습니다. 잘 싸우니까 계속 싸워라 그냥 그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데 미군 조종사 같은 경우는 뭐 적당히 기록을 세웠거나 근무 연한이 어느 정도 찼거나 그러면 후방으로 빼버립니다. 교육을 시키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관이 돼서 더 많은 조종사를 양성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쟁 후반에 가면은 굉장히 격차가 커집니다. 한쪽은 에이스 조종사가 마를 때까지 쓴 그런 케이스고 다른 쪽은 그 경험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조종사를 양성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기록을 보면은 예를 들어 독일의 1위 조종사 같은 경우 에리 하트만 같은 경우인데 352대 격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군 조종사를 보면은 1위가 리처드 봉인데 40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에이스가 그 후에 활약한 살아남아서 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노력한 그 숫자를 보면 미군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분명 일본의 해군이 요구한 그 스펙에 꽤나 잘 맞춘 비행기임에도 맞고 어느 정도 이 능력도 뛰어난 비행기임에도 맞지만 처음 시작한 전투나 상대했던 조종사들 그리고 1군, 2군의 어떤 전력 차이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또 기록상의 오류도 분명히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겠는데 이에 맞서는 태평양 전쟁 미 해군은 어떤 함재기들을 운영했나요? 딱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던 그 시점에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는 F-4F 와일드캣이라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원래 처음 시제품이 복엽기였어요. 날개가 위아래로 있는. 근데 문제는 시대 대사가 막 단엽기로 바뀌던 때거든요. 그렇게 해군이 단엽기로 바뀌니까 안 되겠다 부랴부랴 단엽기로 재설계했으나 이 초기 시제기는 경쟁자인 브리스터사의 버팔로라는 기체에게 쫙 밀려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래가지고 저 선생은 더 이상 함재기를 납품할 수 없습니다. 복엽기라 이 말입니다. 아니 내가 함재기 맛집인데 이보시오 이사 양반. 아니 함재기를 내가 납품을 못하다니 이보시오 이사 양반.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먼이 막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완전히 재설계했고 덕분에 원래 버팔로에 밀리던 성능이 거꾸로 버팔로를 밀어버리는 수준으로 향상한 이 와일드킷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11월부터 이 와일드킷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태평양전쟁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은 와일드캣이 그나마 함재기 중에서는 잘 활용하면 제로센과 호각세를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체였거든요. 만약에 버팔로를 그대로 줄여서 와일드캣이 없었으면은 정말 엄청나게 밟혔을 겁니다. 미 해군은. 제로센은 경량화해서 기동성을 높이고 이 가볍게 뭔가를 해서 이 전투기를 발전시켰다면 미 해군, 미국의 전투기들의 발전 방향은 무거운데 그러니까 엔진을 더 세게 이런 식의 힘이 강력한 전투기들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논리를 이래요. 이게 무겁고 큰데 빨리 날아야 된다고? 엔진 큰 거 달아. 내지는 엔진이 세야 되니까 엔진에다가 좌석 달고 날개 달자. 약간 좀 과장을 하면 좀 약간 이런 수준으로 엔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네. 그 당시 와일드캣이 제로센에게 톡톡히 당하고 나서 이제 미 해군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반응과 함께 대응 전략과 전술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이 그 부분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연구한다는 점인데 그렇죠. 당장 미군 당국부터도 이제 철저하게 연구를 시작하지만 그 당대의 그 유명한 전투기 제조사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루먼, 보우트, 로키드 같은 회사들이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실제로 제로센과 붙었던 전투기 조종사들을 갖다 불러서 이제 저 증언을 갖다 녹취하기도 하고 전투 데이터 같은 걸 갖다 이제 분석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향상시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갖다 도출을 해냅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로 그 실전에 있었던 조종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전술을 갖다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뭐 비행기 성능이 안 되니까 이제 전술로 커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로센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기동력과 선회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봉쇄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게 그 붐앤줌이라는 전술입니다.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적보다 먼저 전장에 도착을 해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적기가 밑에 도착하면은 그죠, 다이브를 하면서 밑으로 공격을 하고 얘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대응하기 전에 계속 또 밑으로 내려갔다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게 뭐 이때 처음 등장한 건 아니고 사실 뭐 1차 세계대전 때도 뭐 쓰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전술로 제일 유명한 거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참전하기 직전에 그 중화민국 요청으로 그 실제 조종사들을 갖다가 민간인으로 위장시켜가지고 중국 군민에서 활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플라잉 타이거스 혹은 저 비호전대라고 하는데 이 부대에서 사실 제로센을 상대로 가장 많이 썼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미 검증이 된 전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이제 앞으로 혼자서 1대1로 싸우지 말자. 대신 이제 무조건 팀을 짜가지고 제로센과 그 교전을 붙어라. 그걸 한층 더 응용하기 시작한 게 태치 위브라는 전술이 등장합니다. 태치는 이제 조종사 이름인데 존 태치라는 사람이 고안한 거고 위브는 그 영어의 그 뜨개질 한다는 그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두 대가 한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엮어가면서 이제 제로를 갖다 한 곳으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제로의 선회력과 기동력을 묶어버릴 수도 있고 제로를 동시에 이제 아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대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제로센을 떠버렸네요. 그렇죠. 한 땀 한 땀. 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함재기였던 제로센은 연합군의 전투기를 압도하며 전장을 지배한다. 특히 제로센의 긴 항속 거리와 빠른 속도, 기민한 선회력으로 인해 연합군 전투기들은 고전하게 된다. 이에 연합군은 전투기 성능상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하게 되고 붐앤줌과 태치 위브 등 다양한 전술을 도입하면서 제로센에 맞서게 된다. 자, 결정적으로 온전한 상태의 제로센을 발견한다면 이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연구가 가능할 텐데 이걸 발견한 사건이 있었죠? 1940년 6월 3일에 알류션 열도의 미군 기지를 공습하려고 항모에서 제로 전투기 출격을 해요. 근데 그중 한 대가 대공포에 피격돼가지고 인근의 무인도인 아쿠탄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근데 불시착을 하다가 이게 하필 늪지대에 불시착을 하면서 비행기가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조종사는 목이 부러져서 즉사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군도 이거를 뒤집어져서 부서졌으니까 어떻게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가고 동료 기체들도 그 다음에 뭐 일본군이 특수대를 보내가지고 회수하려고 했지만 잠수함으로 침투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회수는 못하고 갔거든요. 네. 그러고 5주가 지났는데 미군 정찰기가 지나가다가 에이? 왜 형님 여기 왜 계세요? 뭐 거의 그 레벨로 정말 우연히 발견을 해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그렇죠. 딱 진짜 네. 그 레벨로 발견을 해요. 그러고 부랴부랴 조종팀을 파견했더니 겉보기 막 뒤집어져 있고 이런데 잘 보니까 생각보다 안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그러니까 줍줍한 다음에 정말 미친 듯이 미국으로 가져가서 미친 듯이 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7월 10일에 발견을 한 게 9월 20일에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엄청나죠. 사실
알려진 바와 달리 이 기체는 제로에 대해서 미군이 전혀 몰랐다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걸 알았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동안 미국이 제로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싸워보고 데이터를 추적하면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대부분 알거든요. 네. 다만 미군이 하나 놀란 건 있는데 아니 엔진이 왜 이렇게 약해? 엔진이 미군이 예상한 거에 거의 절반 출력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성이 이렇구나 하는 걸 더 빨리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황이 바뀌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덕분에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앞당겨진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행복했던 일본 해군의 모습들은 저기 이제 역사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미 해군의 시대가 오는 듯 하는데 그러면은 미군은 어떤 함재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나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연구를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대형 기종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헬캣인 것 같습니다. 그 엔진을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날개를 얹은 케이스여서 일단 쉽게 말하자면은 제로선보다 어떤 형태로든 더 강력하고 엔진 출력도 크고 무장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자. 그 방침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게 요 헬캣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안류산 열도에서 이제 멀쩡한 제로센 한 대를 갖다 이제 납포를 해서 그거를 마지막 단계에서 잠깐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방금 홍 편집장님 말씀대로 이게 뭐 무슨 설계에 반영이 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이제 우리의 연구 방향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한 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로센을 갖다 뜯어봤더니 뭐 조종석은 방어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연료 탱크도 그냥 총알 한 방 뚫고 들어가면 터지게 돼 있고 그래서 저거보다는 우리는 생존성을 고려하는 게 일단 맞는 답인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헬캣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내구성이 일단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이제 자동 방어식으로 설계한 게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연료 탱크를 갖다가 안쪽과 바깥쪽에다 이제 특수고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씌운 그 특수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은 총알이 한 방 뚫고 지나가면은 보통 스파크가 터지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터지는데 네. 이 특수고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면은 이 고무가 밀봉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들어가는군요. 예, 그래서 일단 스파크를 막을 수가 있고 둘째로는 산소 유입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생존성이 이제 훨씬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제 가장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속도도 제로센에 비교할 때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이제 시속 610km까지 나오게 됐고 핸들링도 사실 굉장히 우수한 기체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초짜 조종사들이 와서 처음 조종석에 앉더라도 예, 조금만 이제 좀 적응 훈련을 거치면은 금방 조종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우수한 항공기가 됐습니다. 근데 네이밍 센스가 헬캣. 와일드캣 거친 고양이에서 이건 좀 약하지 않나? 지옥에서 온 예,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헬캣도 헬캣이지만 6.25 때도 등장을 했었던 콜세어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콜세어가 사실 함재기의 성능만으로 따지면은 2차 대전 최강이라고 해도 크게 어폐는 없는 수준에 가까운 정말 약간 치트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미군이 이 제로센하고 내린 평가가 물론 특정 고도에서는 좀 밀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저속 기동성조차 제로한테 별로 안 밀린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로보다 뭐 급강한 능력이라든가 뭐 방어력 이런 다른 부분들은 더 속도 거의 모든 면에서 우세한 정말 굉장히 우수한 함재기로서 만들어졌는데 근데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저기 보시면은 날개가 저렇게 약간 약간 날개 중앙부에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역갈매기 형태의 날개거든요. 이게 프로펠러 직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날개 형태도 저렇게 된 건데 한마디로 저렇게 돼서 앞이 너무 들리다 보니까 이 착함할 때 조종석 시야가 안 좋아요. 약간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착함을 해야 되니까 땅을 못 보고 착함하는 느낌이 좀 심하죠, 그게. 네. 그러다 보니까 배치 초기에 항모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태평양전 그러니까 도입하고도 한동안은 지상 운용 중심으로 해서 좀 헬킷에 비해서 좀 빛을 덜 보지 않나 함재기로서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전과를 많이 올렸고
특히 이게 해병대에서 그 지상 운용한 해병대 비행대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올렸는데 심지어 이게 TV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60, 70년대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명세를 탄 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와일드캣은, 그러니까 헬캣도 그렇죠. 퇴역을 했지만 이게 콜 세우는 늦게 나온 덕분에 6.25 시기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지상 공격용으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명세는 더 오래 가져간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느낌상으로는 우리의 적은 진짜 적은 제로센이 아니다. 가판이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초기에는. 물론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가지고 함재기로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지만 하여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이 헬캣과 콜세어의 등장으로 이제 제로센은 점점 뒤로 가나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1944년 중반쯤 되면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일본의 좋은 시절은 다 가게 됐습니다. 그 이제 결정타가 된 게 이제 1944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에 벌어진 필리핀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9척의 항모를 동원해서 이제 결전에 임하게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호위 항모까지 포함해서 이제 뭐 정규 항모, 호위 항모 다 합해서 한 15척의 항모를 동원해서 이제 둘이 쌍방이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 교체가 된 두 전투기, 그러니까 헬캡과 코르세어 같은 전투기들이 대거 이제 처음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성능 격차는 이미 미국이 우세하게 됐죠. 그리고 조종사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격차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 전투부터 이게 사실상의 일방적인 학살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명이 지금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말 그대로 그냥 오리 사냥이죠, 이제. 그래서 첫날 전투만 해도 그 미군이 30대 전투기를 상실할 동안 일본군 같은 경우는 300대를 상실을 했습니다. 10배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와. 그리고 이제 이날 결정적인 거는 타이호, 쇼가쿠, 히오 이제 요 세 항모 같은 경우는 함재기가 거의 동일하니까 방어에 실패해가지고 뭐 두드려 맞게 생기니까 이제 전장 이탈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계속 맞아가지고 결국 격침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의 성능 자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격차가 커지면서 이제 사실상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이제 생산성의 차이가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944년 한 10월 정도가 이제 정점일 겁니다. 생산성이 완전히 이제 피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생산하는 항공기 대수가 월 한 9만 6천 대 정도 됩니다. 월이요? 예, 월 단위로 9만 6천 대.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43년 정도가 이제 아마 피크였을 텐데 일본도 잘 나가던 시절엔 월 한 7만 대 정도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요 동기간 44년 요 정도 중반 정도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 생산성이 확 떨어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역습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제해권이랑 제공권 같은 게 이제 여기저기서 뺏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던 자원들, 뭐 인도네시아에서 예를 들어 고물을 들여왔고 뭐 만주에서 뭐 철이나 뭐 이런 광물류를 갖다 들여오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조달이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둘째로는 이제 항공기 생산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서방 같은 경우는 항공기 공장을 갖다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개만 생산하고 여기서 엔진만 생산한 다음에 다른 곳에서 이제 최종 조립을 하는 형태인데 일본은 아예 한 곳에서 그냥 다 몰아놓고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본토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고 만주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장들이 일부 피탄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일부에만 폭탄 하나 떨어져도 뭐 공장 올스톱이죠 뭐. 그래서 이 44년 한 10월 동기간쯤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최대 7만 대 정도를 찍던 거에 한 2만 대 정도는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차이도 벌써 커지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조종사 기량도 벌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래저래 일본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끝나면 더 좋았을 것을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덤비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사실 제로센 하면 떠오르시는 그 불편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가미가제가 시작이 된 거죠. 사실 그 배경이랑 이제 결과를 보면 굉장히 처절합니다. 어차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뭐 이거 꺾을 방법이 없어졌죠. 조종사는 부족하지, 항공기 성능은 처지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최소한의 투자로 이제 최대한을 벌어보자 약간 이런 심리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 가미가제 공격이라는 것 자체를 누가 처음 시작했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도 좀 있고 사실 분명하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도됐던 게 확인이 되는 거는 41년 12월에 그 진주만 공격을 할 때 그 이이다 후사타 중이라는 사람이 그 저 대공포에 맞아서 추락하기 직전이 됐더니 갑자기 미군 저 카네오의 해군 비행장에 일부러 갖다 대고 추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일본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사무라이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 그냥 막판이 돼서 죽을 판이면은 누구라도 껴안고 같이 죽자, 그냥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칠면조 사냥을 당하고 나서 이제 일본의 경우도 뭔가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가미가제 공격이 등장한 게 44년 7월입니다. 이때 그 세키 유키오 중위라는 사람이 이제 가미가제 공격을 감행을 해가지고 미 해군 그 호위 항모였죠. 좀 작은 규모의 항모인데 그 세인트 로라는 배를 들이받아서 사실상 격침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뭐 들리는 말로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 배를 노렸던 건 아니고 원래 옆에 있던 정규 항모에 그 화이트 플레인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거기로 다가가서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뭐 워낙 방공망도 촘촘한데다 다가가기가 힘드니까 여긴 안 되겠고 딴 거 없나 그래서 이리저리 돌던 중에 저 구석에 약간 방어가 비어 있는 배가 있으니까 거기다 들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필 이 첫 번의 도박이 또 대성공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필 들이받고 나서 구멍이 뚫렸더니 거기 폭탄 한 발이 굴러 들어가서 떨어진 다음에 배가 그대로 안에서 유폭을 해가지고 그대로 침몰을 해버립니다. 네. 당연히 일본 군부가 흥분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거다. 예, 전투기 하나 동원해가지고 지금 항공모함을 하나 격침시켰다는데 당연히 이걸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들 이 가미가제 공격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볼 때 가미가제 공격이 효과가 컸냐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해를 입은 연합군 함정이 한 300척 정도 되는데 실제로 격침된 건 한 34척 정도, 뭐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이제 가미가제 공격으로 일본이 상실한 전투기 숫자는 거의 4,000대가 넘어갑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처럼 가미가제 공격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어쨌든 표적에 충돌할 때까지 자기가 계속 쥐고서 두 눈 뜨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자기 죽으려고 돌진하는데 그게 끝까지 눈 뜨고 본다는 게 잘 쉽게 되지가 않겠죠, 일단. 그러니까 약간 삐끗하든지 뭐 잠깐 눈을 감는다든지 잠깐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바다에 추락을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둘째로는 이제 처음에는 이 가미가제 전투기들이 보통 배의 그 기관부를 많이 노립니다. 그러니까 굴뚝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굴뚝으로 들어가가지고 기관실까지 타고 들어가 터지는 방법을 좀 노리는데 사실 처음에야 미군도 모르니까 당하지 뭐 몇 번 당하면은 뭐 다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굴뚝을 갖다 꺾어버리는 방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다음부터 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이제 비행기 몇 대가 배회하기 시작하면은 아 저놈 수상하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다 대고 밀집해서 이제 저 대공소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후반부터는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가장 많이 가미가제 공격이 감행된 게 이제 저 오키나와 전투 때였는데 그때는 거의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그냥 절박하게들 많이 돌격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가미가제 돌격으로 4,000대의 전투기가 소실됐다고 했는데 요 오키나와 전투랑 그 직전에 유황도 전투 두 전투에서만 거의 1,900대가 소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약간 도박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 뭐 자랑스럽게 무슨 사무라이 정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전장에 나갔던 이 파일럿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원망하고 좀 반대 입장에 있는 이 파일럿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그냥 밀어 넣었죠. 그렇죠. 이게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적함에 충돌할 정도의 기량을 가진 조종사면은 그냥 폭탄을 매달고 그러니까요. 떨구고 돌아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가 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후에 파일럿 숫자는 아주 급격하게 줄었고 이제는 조종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사실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조종사들이 이제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전장을 급격하게 기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거함 거포의 시대에서 이제는 함재기 항모가 거의 해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로와 더불어서 태평양 전쟁에서 전투를 펼쳤던 함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바뀐 함재기와 항공모함이 어떤 활약들을 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과도기를 거친 미국은 베스트셀러 함재기 F-4 팬텀을 개발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베트남전에 투입된 팬텀은 조종사들의 기량 문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의 전운을 받아들인 미국은 탑건의 상징과도 같은 F-14 톰캣을 개발해낸다. 또한 톰캣을 보조할 F-18 호넷을 개발하고 최근까지는 더욱 발전된 버전인 슈퍼 호넷까지 배치한다. 이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도 독자적인 함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대 해군 강국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담당하는 함재기의 위력과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바다의 지배자 함재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